21번 문제는 대출 잔액. 요거 형광펜 좀 처리하시고요. 최근에 좀 유행하는 잔금 구하는 문제입니다. 잔금 구하는 문제. 자, 잔금 구하는 공식은 두 개가 있긴 한데, 부채를 알고 있을 때는요, 부채에다가 잔금 비율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대출액, 부채 곱하기 잔금 비율 하시면 되고요. 잔금 비율 구하는 공식은 연금의 현가계수 전기간분의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기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금의 현가계수 전체 기간은 20년이고,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기간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15년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15년이다. 연금연가계수 전기간분의 연금연가계수 잔여기간. 그래서 은행에서 빌려온 돈 얼마 곱하기 3억 곱하기 연금연가계수 전기간짜리는 20년짜리니까 103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잔여기간짜리는 9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3억 곱하기 93 나누기 103 이렇게 드리면 바로 답이 튀어나옵니다. 3억 곱하기 93 나누기 103 드리면 계산기를 얼마가 뜨냐면 2억 7천 87만 3천 786원. 그리고 또 소수점이 좀 붙어요. 407 이렇게 붙는데 원단위 미만은 절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 부채에다가 잔금 비율 곱하는 문제고요.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 전기간 분의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기간. 여기서는 20년 분의 5년이 지났으니까 15년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 22번 문제. 다음은 세전현금 수지 산정에 필요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는데, 일단 세전현금 수지는 영업현금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매각현금 흐름에 해당되는 단어를 다 빼야 됩니다. 미상한 저당 잔금이라든지 매도경비라든지 이렇게 매매순미 세자세에 나오는 것들을 다 빼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단위당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하면 가능총소득이 나오고요. 공실 빼고 기타 소득도 하면 유효총소득이 나오고요.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 나오고요. 부채 서비스세 빼면 세전, 영업소득세 빼면 세후가 됩니다. 이때 뭐 구할 때? 세전 구할 때 필요한 항목이니까 걔를 기준으로 위에 것들은 다 필요합니다. 근데 부채 서비스액은 누구와 누구의 합이냐면 원금과 이자의 합이거든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도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 다 필요하고요. 재산세 필요하고요. 화재보험료는 영업경비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 두 개는 영업경비예요. 공실 및 대손충당금 여기 필요합니다. 여기 있으니까. 근데 영업소득세는 감가상각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업소득세 구할 때 순대 더하고 이감 뺄 거 아니야, 그지? 그때 처음으로 감가상각비가 등장을 하거든. 감가상각비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세금 계산할 때 등장하는 두 가지를 뺍니다. 그 다음에 매각 현금 흐름 계산할 때 두 가지를 뺍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정답이 되겠네. 정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 좋습니다. 23번. 투자와 관련된 크기 비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를 빼고 나머지가 순영업소득이고,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고,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에 게 더 크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유효총소득이 순영업소득보다 크고, 세전이 세후보다 크고, 순영업소득이 세전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위에 게 더 크니까. 근데 승수는 여러분 보세요. 뭐 어떤 승수가 있냐면 승수가 4개밖에 없거든요. 승수가 뭐 이렇게 67개 있는 거 아니야. 승수는 딱 4개. 총소득 승수가 있고요. 순소득 승수가 있고요. 세전 승수가 있고요. 세후 승수가 있습니다. 근데 승수는 뭐가 크냐면 아래 게 커요. 아래 게 큽니다. 그래서 총승수보다는 순승수가 크고 세전승수보다는 세후승수가 커요. 승수는 밑에 게 더 큽니다. 그래서 순승수 크고 좋았는데 틀렸습니다. 세후승수가 더 크다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세후승수가 더 크다. 순승수 크고 세후승수 크다. 순승수 크고 세후승수 크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 24번. 부동산 투자의 타당성 판단 기준 중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몇 개인가 그랬는데,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건 순, 내, 지, 현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순내지 현가 이렇게.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의 현가회수기간법.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회계적 수익률법, 단순회수기간법, 총소득승수법 다 안 되고, 종합자본환율, 비율분석법 다 안 되고, 오직 수익성지수법 한 개만 시간같이 고려하는 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네요. 이거 외에도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현가회수기간법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번에는 25번 문제 갈게요. 부동산 투자 타당성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자, 재투자율로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을 사용하는 거 맞는데, 순현가법에서는 요구수익률을 사용합니다. 재투자를 하셔도 되고 할인율 하셔도 돼요. 재투자율이나 할인율로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 순현가법은 요구수익률 유명하죠.
두 번째, 수년가법은 가산이 됩니다만 내부순위법은 가산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수년가법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A, B를 결합하게 되면 A의 수년가와 B의 수년가를 합한 것이 아니다고 했는데 합한 것이 맞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 수년가가 만약에 20이야. B 수년가가 지금 수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이야. 그럼 둘 다의 투자면 수년가는 30이 됩니다. 근데 내부 수익률은 안 그렇습니다. A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5%고 B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7%라고 해서 둘을 합한 것이 12%가 됩니까? 그러면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년가는 개별 투자의 수년가를 결합하면 전체 수년가가 나옵니다만 내부 수익률법은 안 된다. 수년가법은 됩니다. 답은 2번. 수익성 지수는 위에 입이고 밑에 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니까 나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입을 출로 나눈 값이 맞습니다. 입을 출로 나눈 값, 입을 출로 나눈 값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4번의 내부 수익률은 입의 현가와 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로서 수년가를 0으로 또는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겁니다. 수년가는 0, 수익성 지수는 1. 수년가법은 할인율이 요구수익률이기 때문에 요구수익률로 할인한 입에서 출을 뺀 거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은 2번. 수년가법은 합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26번. 부채 감당률하고 채무 불이익률은 각각 얼마인가 그랬는데 제일 유명한 공식이죠. 예.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 소득이고 채무 불이익률은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 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영업 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갈게요. 자, 가능 총소득은 5, 6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00만 원 60호니까 가능 총소득 공실 빼고 유효, 영업경비 빼면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액 빼면 세전이 되겠죠. 갑니다. 자, 5에 60호니까 3억입니다. 3억. 10%니까 3천만 원 빠집니다. 그러면 유효총소득이 2억 7천만 원 하시면 되고 순영업소득이 2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럼 영업경비는 6천만 원 하시면 될 것 같고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 상환액이거든요. 그럼 이게 8,4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8,400분의 2억 1천. 계산기 필요하겠네. 2억 1천만 원 나누기 8,400 들여주면 계산기에 2.5가 딱 뜰 겁니다. 됐어요? 그 답은 일단 1번, 2번, 3번 중에 하나. 채무불이익률은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계니까 유효 총소득 얼마요? 2억 7천만 원 이렇게 하시고 영업경비 6천, 부채 서비스액 8,400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를요? 1억 4,400만 원 나누기 2억 7천 때려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0.53333333 나옵니다. 0.53333 그러면 53.3% 이렇게 해야 됩니다. 0.53333 나오니까 55.3 아니에요. 53.3입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27번. 아, 그 유명한 상가입니다. 상가. 상가는 순부정 알고 계시죠? 일단 상가 가격이 6억이고요. LTV가 60%니까 66에 3억 6천입니다. 오케이. 상가는 순부정입니다. 순 나누기 부 나누기 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순영업소득 7,200을 부채 감당률 2로 나누고 자당 상수 0.12로 나누면 됩니다. 이거 나누면 3억이 나와요. 그럼 답은 3억이 될 뻔했는데 벌써 기준 대출금을 5천 끌어 쓰고 있네요. 그지? 그럼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을 까고 2억 5천만 원 해야 됩니다. 상가는 순부저, 상가는 순부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가는 순부저로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한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28번. MB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네요. 자, 투자자가 제일 많이 위험 부담하는 건 MPTS고요. 가장 위험 부담 적은 게 MBB고요. MPTB는 가운데 혼합형입니다. 초과 담보가 MBB는 한 300억 잡아야 되거든요. 예를 드는 겁니다. MPTS는 아예 제로예요. MPTB는 한 200억 정도 할까? 그러면 초과 담보는 MBB가 제일 크고 MPTS가 제일 적습니다. MBB 같은 경우는 콜방화가 되니까 계속 방어하면서 조기상을 안 받아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콜방화가 되거든요. 수명이 길다고 봐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MPTS는 방어를 못하고 조기상에 들어오면 받아야 되니까 수명이 짧게 끝나버립니다.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MPTS는 짧고 굵게, MBB는 가늘고 길게 라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MBB는 채무불이행 위험을 발행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발행자가 조기상을 받더라도요, 채무불이행을 받더라도요, 투자자한테는 발행자는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채무불이행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발행자 지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CMO는요 발투투입니다. 발투투 혼합형이니까. 그래서 저당권이 채무불이행이거든. 채무불이행 위험은 발행자가, 조기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합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위험을 발행자, 조기상환 위험 부담은 투자자. 조기상환 위험 부담을 발행자가 부담하는 건 MBB가 유일합니다. 나머지 MPTS,
MPTB, CMO는 조기상환 위험 부담을 투자자가 한다 해야 됩니다. 투자자, 채무 불이행 위험이 발행자죠. 답은 5번입니다. 이게 실제 시험에서는 MPTB로 나온 적이 한 번 있는데 MPTB나 CMO나 둘 다 혼합형이라서 똑같아요. 아시겠죠? 예, 29번으로 갑니다. 29번. 다음은 부동산 금융의 동원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옳은 것을 찾아러 갑시다. 자, 조인트 벤처는 지분이면서 직접이고 소수라고 해야 됩니다. 다수 아닙니다. 신디케이트는 지분입니다. 지분이고 직접이고 다수다라고 해야 됩니다. 리츠는 지분, 간접입니다. 리츠는 간접, 다수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디케이트는 지분, 직접, 다수, 조인트 벤처는 지분, 직접, 소수, 리츠는 지분, 간접, 다수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성 보는 거고요. 소구 금융이 아닙니다. 비소구 금융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 증권 중에서 방금 소개드렸던 신졸이 있죠.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는 지분증권이고 MBS, ABS가 부채증권이고 요 둘을 합쳐서 부동산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MA는 부채증권이 맞습니다. 정답은 5번. 30번 문제.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모두 실체다 아닙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만 실체고요. 얘는 명목회사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가 있고, 예, 좋습니다. 현물출자에는 설립은 불가능하다. 현물출자는 설립할 때는 불가능해요. 자금은 보통 2배까지 가능한데 특별 결의가 있으면 10배까지도 자금 차입이 가능합니다. 옳은 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2번. 3번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면 안 돼요.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되려면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는 부동산 투자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57에 35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지? 57에 35 빵빵. 자기 관리는 설립할 때 5억 맞는데 최저는 70억입니다. 요거 물었고, 위탁이나 구조조정은 설립할 때 3억 맞는데 최저는 50억입니다. 뒤에가 각각 틀렸네요. 57에 35 빵빵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31번 문제. 우리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하라 그랬네요. 손익분기점. 자, 일단 이 부동산 비율임대차 방식이고요. 연임대로는 4,850만 원을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4,850만 원. 자, 일단 얘가 얼마 벌었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20만 원 곱하기 700이니까 1억 4천 벌었어요. 1억 4천. 근데 이걸 갖다가 손익분기점과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나누거든요. 뭘 구하래요? 요거 구하래, 손익분기점. 일단 얘가 총 임대료로 낸 돈이 4,850인데 기본 임대료로 낸 돈이 6만 원이에요. 제곱미터당. 그럼 6, 7에 4,200만 원이 됩니다. 기본 임대료로. 그럼 추가 임대료로 지불된 돈이 6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과 지급된 금액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13%를 때리면 65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재빨리 650만 원 나누기 13%를 때려주십니다. 650만 원 나누기 13%를 때려주시면 이게 5천만 원이 나와요. 덥석 5천만 원 답책하면 안 돼. 이걸 물은 게 아니고 밑에 있는 손익분기점을 물었던 거. 우리가 지금 구한 건 초과 금액입니다. 그럼 총 얼마 중에서 1억 4천 중에서 초과 금액이 5천만 원이니까 손익분기점은 얼마라고 보셔야 되냐면 9천만 원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 우리 위치만 잘 기억하시면 안 틀립니다. 우리 매출액을 뭐와 뭐로 구분하고 손익분기점과 초과하는 부분으로 구분하고 손익분기점까지는 기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임대료를 곱해서 추가 임대료를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계산해 보니까 4,850인데 기본이 4,200이야. 그럼 얘는 650이 되겠지. 얼마에 13% 때리면 650이 돼? 이거 나누기 13% 때리니까 5천이 나오고 5천 전체가 1억 4천이니까 손익분기점은 9천이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32번. 부동산 관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재산 관리는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재산 관리는 종류가 몇 개냐면 수지비임입니다. 수지비임. 수입, 지출, 비용, 임대차입니다. 수입, 지출, 비용, 임대차는 안 나왔네. 3개.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고요. 지금 매제 프로폴리스에 해당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관리고요. 재투자 자산관리입니다. 포트폴리오 자산관리고요. 매입 매각도 자산관리입니다. 설비의 운전보수는 시설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번이 정답이 되겠네. 재산관리 PM도 좀 공부하시고요. 자산관리 AM도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시설관리로 넣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33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33번.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부동산 마케팅 중에서 같은 자재를 썼지만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은 시가 정책이 아니라 신축 가격 정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신축 가격 정책, 신축 가격 정책 이렇게 하셔야 돼. 답은 바로 1번이 나오네요. 그죠? 두 번째,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의 과정의 각 단계 그러면 고객점의 마케팅이 맞고요. 분금 중 기억나십니까? 분금 중 분양 대행사 금융기관 중개업소는 우리 경로는 분금 중에 다니고요. 헬스장 넣고 골프 연습장 넣는 것은요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덕트 제품 전략입니다. 예시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경품 제공 이런 것들은 판촉 프로모션 전략이 되겠죠. 시가 전략과 신축 가격 정책을 구분할 줄 아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구분하시고요. 지금부터는 감정평가론 문제 34번. 감정평가 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요청을 할 때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해야 하고요. 다른 규정이 있어서 그 시장가치 외가치를 평가할 때는 검토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검토해야. 감정평가 절차는 일단 기를 쳐대세요. 기 쳐댔어요? 네, 그럼 마지막에 결정 표시로 끝나주면 됩니다. 오케이. 답은 2번. 기 쳐대고 마지막에 결정 표시. 요 정도 맞으면 맞습니다. 오케이.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을 평가해야 될 때는 구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분만 평가해야 되고요. 가치를 달리는 부분이 있을 때는 가치를 구분해 줘야 되고요.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공법상 제약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받는 상태, 받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목이 현황평가거든요. 받는 상태. 그래서 옳은 것은 절차 7단계만 옳래요. 답은 2번. 35번.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먼저 그 천정 높이 과대 계량에서 냉난방비 문제가 많이 드는 것은 기능적 감가로 봐야 되거든요. 내부 감가라서 균형의 원칙. 지역 분석이 나오고 표준적 사용이 나오는 것은 외부를 따지는 거거든요. 적합의 원칙. 도심지 공업지가 외곽지 공업지보다 가격이 비싼 현상은요. 기회 비용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 비싼 상업지를 포기하고 지금 도심에서 공업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값어치가 비싸질 수밖에 없어. 기회비용이 너무 커서 그래 하는 것은 기회비용입니다. 답은 3번이 되고요. 잔여법이 나오면 수익 배분의 원칙이 맞습니다. 내부 구성 요소를 따지는 것은 내부라서 균형의 원칙이 맞고요. 그래서 수요공급이 아니라 3번은 기회비용의 원칙이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오케이. 36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 정리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지문이 상당히 긴데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밑으로 내려와서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공시지가 기준법은요. BCG 개그입니다. BCG 개그. 뭐가 없어야 돼요? 사정보정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사정보정 때문에 틀립니다. 4번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비교 표준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거래 사례와 비교한다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D는 맞습니다.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유인 비교해서 가액 구하는 건 맞는데 비교 편지 공시가를 기준하면 안 됩니다. 4번도 틀리고. 적산법은 이거 많이 했었죠, 그죠? 제조달 원가에다가 감가수정해서 가액 구하는 것은 적산법이 아니라 원가법입니다. 원가법. 적산법은 기기필입니다. 저기 보세요. 임대 사례와 비교해서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유인을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가액 구하는 게 아닙니다. 임대사례 비교법. 좀 어렵게 나왔네요. 수익분석법은 수필입니다. 순수익에다가 오케이 필요한 경비 더해서 오케이 임대료 구하는 게 수익분석법이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36번의 정답은 1번. 37번. 거래사례 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쓰는 물건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는데 일단 여기 오른쪽에 5개 있죠. 건물,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소규모님은 원가법을 쓰고요. 임대료는 방금 했던 임대사례 비교법을 쓰고요. 요거 특허권, 수익환원법 씁니다. 그리고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써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요거 3개. 자동차 동산, 가수원 임목 요거 3개 거래사례 비교법 쓰고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할 때도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 디귿, 미음, 시옷, 티읕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 물건입니다. 정답은 4번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38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적산가액 구하라 그랬는데 자 여기 보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나이 기준입니다. 만년감가. 그래서 얘는 19년 9월 1일이 생일이거든요. 2023년 6월 1일이니까 아직 9월 1일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얘는 신축한 지 3년 경과된 거예요. 몇 년이 아니다? 4년이 아니다.
숫자로는 4년이지만 9월 1일이 돼야 4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제조자원가를 구합시다. 신축 공사비 6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120, 1.1을 곱하는 거야. 그럼 7,200이 나와. 7,200만 원에서 빼나 곱 빼만 해주면 됩니다. 뭐 빼고요? 10% 빼고. 나누기 40 곱하기 3 해야 됩니다. 요거 9월 1일이 돼야 4년이라고요. 3 빼기 아까 7,200. 제조자원가에서 빼나 곱빼 하시면 나와요. 답은 6,710만 원, 14만 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답은 5번이고요. 혹시 이 문제를 갖다가 4년으로 푸신 분들은 답이 4번 나오거든요. 4번으로 푸신 분들은 문제 옆에다가 아까비 적어 놓으시고 5번 체크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39번 문제는 환원이율 구하는 문제인데 환원이율은 저부대 곱하면 돼요. 저부대. 저가 저당상수고요. 부가 부채 감당률이고요. 대가 대부 비율인데 참고로 이 부채 감당률 구하는 공식이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채 서비스액 1,000, 순영업소득 3,000. 그래서 얘가 3이 나옵니다. 얘는 3 결정 났고 저당상수는 0.0885가 나옵니다. 얘도 결정이 났는데 지금 문제 없으면 대부 비율이 없는데요. 있어요. 지분비율이 60%면요 대부 비율은 40%가 됩니다. 왜냐면 둘을 더했을 때 100%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 비율 40%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생기권에서 0.0885 곱하기 3 곱하기 40% 때리면 답이 튀어나옵니다. 답은 0.1062 해서 10.62%가 답이네요.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 저부대를 풀어야 되고요. 지분 비율을 가지고 대부 비율을 산에서 구해내고요. 부채 감당률 구하는 공식이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풀 수 있겠죠. 40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택 가격을 국장이 조사할 때는요 항상 원한테 의뢰를 하고요. 토지일 때는 법인한테 의뢰를 합니다. 토지는 뭐죠? 표준지. 그래서 토지, 법인, 주택, 원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별 주택 가격은 공시 기준일이 6월 1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1월 1일인데 기준일이 6월 1일인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누구도 마찬가지냐면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개별 주택과 공동주택은 기준일이 1월 1일 아니면 6월 1일이고 참고로 이 개별 공시지가라는 거 있거든. 개별 공시지가는 기준일이 원래는 몇 월 며칠인데 1월 1일인데 개별 공시지가 기준일이라고 해야 되겠네. 다시 개별 공시지가 공시 기준일은 원래는 1월 1일인데 얘는 7월 1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땅은 1월 1일 아니면 7월 1일, 주택은 1월 1일 아니면 6월 1일 하시면 됩니다. 3번. 여러분들 절대로 국장이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시하는 건 맞는데 그 공동주택 가격, 자 보세요. 공동주택 가격은 누가 공시하고요? 국장이. 요거는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시하지 시군구라고 뜨면 틀립니다. 국장이 공시하는 것들은 무조건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라고 해야 됩니다. 맞죠? 4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나지를 상정해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건물 없는 걸로 평가하고 사법상 제약 없는 걸로 평가하고 공법상 제약 있는 걸로는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는 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없다고 보고 평가합니다. 표준지는 나지를 상정한다. 건물이나 사법상 제약이 반영되지 않고 없는 걸로 평가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 가격 구할 때 기준이 됩니다. 이거 외에도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거지국에서 먹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거지국. 개별 토지 가격 구할 때 방금 했던 거 거래지표, 지가정보 제공, 국가 업무 기준. 물론 세금 관련되는 업무는 개별 공시니까 그걸 뺀 나머지 국가 업무입니다. 개거지국은 표준지 공시가 맞습니다. 이 문제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고요. 이제 마지막 드디어 이제 다 달라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 때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고 사회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